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강경 대응을 선언한 데 대해서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의 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비판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국제법 상식을 따라야 한다며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단일 정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도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운동과 시민행동 참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분기 연속 어닝쇼크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오늘도 전국 1,80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오후 파업 이후 투쟁 계획을 발표합니다. 61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마지막 쟁의조정회의가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우정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오후 대의원 회의를 열어 총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지방엔 올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 등에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천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고 서울은 34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N 이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오신환 원내대표 연설 조금 전에 끝난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어 마지막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었는데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를 집중했습니다. 적신호가 켜진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 회복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에는 지금의 안 대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비판하고 바른미래당은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는 합리적 대안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회가 절반이나마 정상화가 됐는데요. 여야 나름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생입법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0%도 되지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추려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될 빅데이터 3법은 물론 금융투자 활성화법, 상생형 일자리법, 청년기본법, 기업활력법 등이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안을 담당하는 의원들과 함께 기자들에게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납니다. 청와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김 실장이 취임한 뒤 인사차 예방하는 것인데 경제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경선 방침을 두고 기존 위원장이었던 황영철 의원이 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해서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시작했는데요. 지금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죠. 일본에서부터 그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알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 미쓰비시, 신일철, 후지쿠시 지금 재판 아직도 여기 재판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인데요. 이것을 아베 정권은 도로 자기 할아버지 세대에 우리 조선을 식민지 했다라는 것을 지금 되돌리고 싶어서 혈연이 돼 있다라는 것.
정말 아베가 인간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잘못을 하면 아직 죽을 때가 못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죽을 때가 되면 반성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직은 아마 살 날이 많이 남고 이것을 되돌려 놓고 죽고 싶은 생각에 아마 지금 아직 혈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일본을 수없이 다니면서 정말 앞으로 할아버지들이 생각하셨던 것 같이 저도 희생자 유족이지만 또다시 일본과 한국, 또다시 전쟁 이런 것이 있어서 후세들한테 이런 아픔을 대물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하고 우리가 일본의 단체들하고 교류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소송을 해왔던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은 우리나라를 지금 식민지로 보고 있거든요. 절대 용서가 안 되죠. 절대 용서가 안 되죠. 그리고 아베가 텔레비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는데 북한의 납치 문제를 김정은이 만나서 직접 말하겠다? 그게 인간이 할 소리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납치해다가 그리고 강제동원해다 인간 사냥하다가 얼마나 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죽었는데 지금 그게 말따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고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가 담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그날까지 지금 뭐 보복, 경제보복 그것이 아마 부메랑이 돼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한 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희자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 대표의 분노에 찬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자 유족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인정과 사과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고 아베 총리가 사람이라면 강제징용 문제에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징용 판결에 이 일본이 보복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 보복하는 것이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후에 파업 이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급식과 돌봄 운영 차질은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호진 기자. 네, 보도국 행정부입니다. 예. 자, 사흘간의 파업 기간 중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도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와 공정 임금제 실현에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공공부문 파업투쟁 승리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 뒤에는 세종대로와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까지 거리 시위를 이어가며 대국민 홍보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의 협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임금 교섭 타결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은 어제 회의에서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합리적인 임금 체계와 수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추가 파업을 우려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노사 양측의 쟁점을 현실적으로 보면 기본급 인상, 정규직과 수당차별 해소 이 두 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향후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진전된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파업 사태의 해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 차질은 여전한데 오늘 급식 못하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네, 오늘은 1,851곳의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국 1,454개 학교 가운데 17.7% 정도입니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상황을 취합해 집계한 예상 수치입니다.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한 학교는 1,414곳에 이릅니다.
또 94곳은 단축 수업을 합니다. 나머지 343곳은 기말고사로 급식 계획이 없었으니까 파업 역량으로 급식을 중단한 곳은 1,500여 곳입니다. 급식을 정상 운영하는 학교는 어제보다 326곳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어제보다 30곳 줄어든 6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국공립초등학교 5,908곳 중 1.0%입니다. 어제 17,000명이었던 파업 참가자 수는 오늘 13,000여 명으로 줄어 참가율은 8.7%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쟁의조정회의를 벌였지만 최종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전국 대의원 대회를 열어 협상 결렬 내용을 설명하고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정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노조 설립 이후 61년 만에 첫 파업이 됩니다. 우정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우편과 물류, 금융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9시 반부터 마지막 협상을 벌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정된 대로 오는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조 8,700억 원보다 56.29%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애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6조 원대 초반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지난 1분기 영업이익 6조 2,300억 원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3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감소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주춤하는 사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주말에는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위 전망 알아보죠.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남부보다는 중부지방이 더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충청과 경북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올해 첫 폭염경보입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34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홍천과 횡성 지역은 35도까지 기온이 지속됐고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2도로 전국이 30도를 크게 웃돌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중부지방은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이 급증합니다. 따라서 노약자는 한낮에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에게 가장 아픈 지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信頼関係というのが厳しく進むのではないかとここは言わざるを得ない。プラスになるとしたら一定の保守的な考えを持った人たちに対して評価を得られると思うんですけど。安全保障のための日韓制度の適切な運用に必要な見直しであります。WTOのルールにのっとったものであります。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략 물자 4대 수출 통제 체계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 국가로서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며
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등의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재차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젯밤 NHK에 출연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는 한국 정부에 재차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한국 측 자세를 비판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웃 국가끼리는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며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 강경 대응을 자제해왔던 청와대가 처음으로 전면에 나선 건데요. 배경과 앞으로 전망 좀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NSC 상임위 논의 사항이라면 범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라고 규정한 셈입니다. 또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상임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문 초안에서는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최종문에서는 정치적이라는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도 단계별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모습입니다.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네. 자, 초반에 청와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응하게 하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었는데 어제 이제 강경 대응 태세로 전환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우선은 일본의 보복 조치가 실제로 시행이 되는 게 어제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동안 정말로 실력 행사에 들어갈 것인지를 지켜본 건데 보복이 현실화된 만큼 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걸 일본이 스스로 인정한 것도 배경입니다. 일본이 처음 수출 규제를 발표할 때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제 아베 총리가 토론회에서 징용 판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일본이 속내를 드러낸 만큼 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청와대도 어제 일본의 보복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이유를 묻자 아베 총리가 그렇게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일본의 본격적인 맞대응을 선언한 단계라고 보긴 어렵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일본의 조치를 철회시키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청와대는 앞으로 어떤 대응 수단을 그렇다면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만 우선 국제사회에 일본 측의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WTO 규범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란 점과 함께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서는 곧바로 무역보복에 나서는 모순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의 조치로 우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삼성,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또 삼성이나 LG의 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애플, 화웨이 같은 미국과 중국 기업은 물론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오는 2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에도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보복 조치가 길어지면 세계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해서 보복 철회를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WTO 제소도 실무 검토에 들어갔고 또 우리 또한 일본에 대해 규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도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수출 규제는 일본에 꼭 필요한 부품이나 제품을 우리가 수출하지 않는 조치로 그야말로 맞대응이 되는 셈인데요. 일단 일본의 태도를 조금 더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보복에 나서는 건 한일 갈등을 유도하는 아베 내각의 의도에 말려드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청와대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대책 논의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5대 그룹 총수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 윤북은, 김기남 부회장과는 이미 만났고요. 또 다른 그룹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룹 총수들과 다시 직접 만나겠다는 건 이번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각 그룹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국가기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규제 조치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로 핵심 소재와 부품 관련 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일본에 수입하지 않고 자체 조달 또는 수입선을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바꾸겠다는 메시지여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내는 강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고 청와대는 명백한 보복 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반일 감정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재팔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수출 규제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부터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면 일본에서 이런 부품들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제 거죠? 건건히 해야 되는 건건히. 거죠. 예. 원래는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으면 그냥 자유롭게 해오던 것을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예. 거다. 그러니까 수출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게요. 이게 일본 정부에서 3가지 소재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금수 조치를 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게 수출하는 걸 막는 건데 예. 이것은 금수 조치는 아니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좀 복잡하게 해 놓은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이 3개 소재와 더불어서 8월부터 하겠다는 게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04년부터 우리 한국이 일본 정부에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를 줘왔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대를 해주는 국가 명단에 들어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대부분 이제 예. 서방 국가들이에요. 예. 이제 우방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해준 건데 그 전에도 사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뭘 못 사와가지고 생산의 차질을 빚어서 뭐 수출이 안 됐다거나 그런 일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2가지 조치를 출구 전략을 이렇게 펼쳐놓고서 한국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WTO라든지 이런 데 제소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특혜를 없앤 거지 우리가 부당한 수출 금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이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WTO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WTO 제소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제소할 만한 사안이다.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어떻게 제소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다툼은 우리의 입장과 그들의 입장이 당연히 다르겠죠. 예. 2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WTO의 그 규범상 정치 외교적인 그러니까 어떤 양국 간의 어떤 무역상의 문제가 아닌 걸로 해서 수출을 제약한다든지 이런 거는 크게 봐서 WTO의 설립 규범에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총리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수 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특례를 해오던 것을 없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WTO 가더라도 우리가 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한 가지 아베 총리가 제가 볼 때는 좀 미스한 게 어떤 외교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들을 인정한 언급들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얼마 부분에 전 대해서는 토론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뭐 양국 간의 신뢰 관계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보복이라는 어떤 그런 그 얘기를 직접 했기 때문에 그것은 WTO에 가서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이런 발언들, 언급한 발언들이 오히려 이
국제 그 법적으로 가면은 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가서 봐야 될 텐데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그런데 네. 과연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워낙 긴 절차가 남아 있고, 또 WTO 제소 전에 양국 간에 60일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절차도 해야 되고 해서 예. 이 부분이 일본 정부나 일본 산업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의 조치를 뒤엎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일본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정부도 좀 차분하게 대응하다가 어제 NSC 회의가 네. 열렸어요. 보복 조치로 명백하게 규정을 했는데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좀 뺐단 말이죠.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잘한 봐야 거라고 될까요?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적인 압박이 되겠죠. 우리가 과잉 해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나중에라도 빌미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뺐다라고 보고요. 네.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든 우리 산업계든 간에 사실은 가장 큰 대응은 일본 산업계,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계에 주는 영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대응은 좋은 건데, 가장 좋은 대응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연관된 가장 피해를 볼 만한 기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거겠죠. 그렇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도 문제없이 문제 수출하고 없이. 출하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그 조치의 실효성이 없는 거가 네. 되니까 향후에 다른 조치를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어떤 저런 그 경제계에 반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에 대한 자성론 같은 것들이 일본 언론은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아베 총리를 부담을 주는 국면을 만드는 게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잉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의연하고 침착하게 어떻게 보면 저쪽의 빈틈을 조목조목 찌르는 그런 대응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또 우리 산업계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질 없이 우리 기업들이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전략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네.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첫 번째 카드를 내놨고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하면 예. 일본은 또 두 번째 카드를 내놓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에스컬레이션 효과를 노린 일본 전략에 우리가 말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말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예. 금수 조치가 아닌데 우리가 섣불리 그거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면 그 다음에 일본한테 빌미를 줘서 그 다음 제품 소재 많이 있거든요. 예. 뭐 롱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바로 그렇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일본의 어떤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조치를 할 것 같으면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봐요. 외교적으로는 일본에 주어왔던 한국 정부의 특혜 같은 것들을 없애는 정도 선, 그 정도. 일본이 한 선을 그대로 지켜주는 정도의 대응이 유효해 보이고요. 그리고 산업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같은 거, 예를 들면 국산화하겠다, 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소 중견기업의 부품 소재 장비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왜냐하면 너무 과잉하게 하면 이것도 WTO에 가서 불리하게 할 수 있고요. 정부 예. 보조금이라는 예. 측면에서. 그래서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이 나와주면 그걸 바로 타격을 받는 것은 한국 기업에다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대기업도 있지만요. 일본의 중소 중견 기업들도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리고 물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로부터 90%를 사온다는 것은 그들의 대부분의 제품을 우리가 다 소비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들은 또 생존권의 문제가 걸리는 거고, 또 일본은 법치 국가입니다. 예.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기업을 제약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수출 금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러면 일본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 제정이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일본 내부의 여론을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투 트랙으로 해서 예. 정확히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본이 한국에게 한 정도 수준에서 맞춰줄 필요성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과감하게 보내는 게 예. 강력한 어떤 대응책의 신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가면은 일본도 여론도 그렇고 일본 기업들도 그렇고 그렇죠. 이걸 이렇게 계속 끌 수 있는 문제는 일본도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외교부 차원, 산자부 차원,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할 네. 수 있는 걸 좀 현명하게 조율할 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본이 일단 첫 번째로 규제를 시작한 이 핵심 세계 품목이요. 예. 당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재고로 버틸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글쎄 이제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최장 한 3, 4개월, 예. 짧은 거는 뭐 그 밑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당장 이렇게 그 세계 소재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예.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 그 품목의 생산에 차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제품군들에 있는데 주력 제품군을 피해가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반도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 핵심 반도체 고사양 품위에 있는 그 반도체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데 아직은 그게 양산 체제는 아니라는 것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중국 기업들하고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합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휴대폰도 접히는 휴대폰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롤러블이다 이런 제품이 나오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마저도 사실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아주 대량의 제품이 출하에는 실질적으로는 지장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일본 회사만 100%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회사 그리고 우리의 국내 중소기업, 중견기업마저도 생산을 해왔는데 우리 대기업들이 일본 제품이 비교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런 그 반도체라는 디스플레이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큰 가격 차이가 없으면 기존에 거래해왔던 것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납품하고 있는 그 기업체들마저도 이번 계기로 해서 한국의 세트 업체들, 삼성전자다, LG 디스플레이다, SK 하이닉스다 이런 데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거 자각을 하고 이 거래선을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품을 대부분 하고 있는 일본 기업체들한테 상당히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압박감을 갖게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시간을 계속해서 좀 가지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소재 국산화 이 문제가 이제 이번에도 또 언급이 되는데 진대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우리가 이 소재 국산화에 뛰어든다고 해도 최소 1, 2년은 걸릴 거고 이게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 극단적인 얘기라고 너무 보여져요. 극단적인 얘기다. 전 제품을 봤을 때 전 세계에서요 어떤 나라도 모든 산업에서 부품 소재 장비를 다 하는 나라는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반도체다, 디스플레이다, 뭐 이런 자동차다 이런 모든 제 프론트 라인에서 세트를 만들면서 부품 소재 장비를 같이 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굉장히 긴박한 사항은 인정을 하나 일본도 무역을 하는 나라고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자고 그 주최를 한 나라니까 G20이라는 그 G20 회의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전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을 안 한다는 걸 전제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걸 인정을 하겠으나 그 전제는 조금은 과한 전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취지는 우리 국산화라든지 부품 소재 장비 이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극단적인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대기업 반도체 라인이 지금 경기도에 대부분 위치해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맞불을 놨거든요. 이 뭐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경기도의 의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중앙정부라든지 예를 들면 외교부라든지 산업부하고 충분히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본 제품을 일본 기업의 어떤 소매 제품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몇몇 대기업이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사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지금 당장에 이 이슈를 넘어가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반일 감정이 커지다 보니까 일본 제품 사지 말고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 이런 그 여론들이 높아지고 실제 동참하는 그런 청원들도 올라오고 있고 동참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실제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이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한일 국교 수립 이후에 한 번도 일본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보면 700조가 무역 역전을 보고 있는 나라인데 관광객들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역전이 돼서 한국 관광객이 일본에 2배 이상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영향이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부추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국민들 사이에 그런 정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좋다 나쁘다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반일 감정이 일어나는 부분 또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것은 자연스러운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마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 뭐 일본 여행 가려고 하다가 다른 데를 가는 그런 국민들의 정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리스트 일본 기업 그 리스트가 돌긴 하던데 여기에 또 잘못 들어간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피해는 없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 우정노조가 오는 9일 노조 출범 61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서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쟁의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일단 결렬입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긴급 대의원 회의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두 차례나 연기됐던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 결국 결렬이 됐다고요? 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오늘 오전 9시 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4차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됐는데요. 결과는 일단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애초 쟁의조정 기한은 지난달 26일까지였지만 지난 1일로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오늘까지로 추가 연장됐었는데요. 결국 오늘 조정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단 우정노조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협상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정노조가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을 예고한 이유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배원들의 사망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19일 숨진 고 강길식 집배원을 포함해 올해만 모두 9명의 집배원이 숨졌다며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노조는 토요 집배 업무 폐지로 인한 완전한 주 5일제와 인력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충원 문제는 국회 심의 사안이라 본부에서 결정하지 못한다고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협상 기간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정노조에 크게 5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는데요. 토요 집배 업무를 올해 말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안과 우정사업본부 예금 잉여금을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는 방안, 위탁 업무자 500명을 충원하는 안, 고중량 택배 단가를 올려 계약을 줄이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정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정부의 협상안을 받아들일지 고민해왔는데 일단은 쟁의조정에서는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네, 조정이 결렬됐다면 예정대로 오는 9일부터 우정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돌입되는 겁니까? 오늘 조정이 결렬되면서 우정노조가 노동부에 총파업 쟁의 신고를 하면 오는 9일부터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정노조 측은 파업 여부를 오늘 오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오전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우정노조의 충정을 잘 알고 있다, 파업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우정사업본부 측에서 500명 추가 채용안에 250명을 더 채용해주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정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내놓은 협상을 수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우정노조는 오늘 오후 2시쯤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연수원에서 사측이 내놓은 대안을 한 번 더 듣고 대의원들의 의중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의원들이 협상안을 수용하면 총파업은 시작되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대의원 회의에서도 수용 쪽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면 노조는 오늘 총파업 쟁의 신청을 하고 예정대로 내일 파업 출정식을 연 뒤 오는 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결국 우정노조의 총파업 여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유럽연합 EU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산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가던 유조선이 영국령 지브롤터에 억류됐습니다. 대이란 제재와 대시리아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이란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 있는 영국령 지브롤터 연안. 초대형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닻을 내렸습니다. 지브롤터 해양경찰 순찰함과 영국 군함에 붙잡힌 신세입니다. 혐의는 EU의 대시리아 제재 위반입니다. The Grace 1 was acting in breach of European Union sanctions against Syria. In fact,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 Grace 1 was carrying its shipment of crude oil to the Banyas refinery in Syria.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이란산입니다. 이란 정부는 성명을 내고 자국 유조선이 불법으로 억류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탈퇴 후 이란 제재를 강행해온 미국이 영국에 이 유조선을 막으라고 요청했습니다. Una petición que han dirigido los Estados Unidos al Reino Unido y estamos viendo de qué manera afecta a nuestra soberanía en la medida que se ha producido en unas aguas. 유조선 억류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EU의 대시리아 제재가 얽혀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최근 이란이 서방국들과 맺은 핵합의 내용을 하나씩 깨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갈등을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암세포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고 속여 고가의 침구 세트를 판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허위 광고로 59억 원 상당의 침구 세트를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A씨 등 7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침구를 쓰면 땅으로부터 치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서 침구 세트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침구 세트는 납품가가 46만 원에서 73만 원이었지만 암 환자와 노년층에게 최고 440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두 88건의 아이돌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이 중 4건에 대해서 아동학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정한 4건 중 2건은 아이 돌보미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경우였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정서적 학대, 나머지 한 건은 아이 돌봄에 의한 방임이었습니다.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손정희 회장이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미래 먹거리로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일 경제 갈등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일본의 보복 수출 규제, 앞서 경제 전문가와도 짚어봤습니다만 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앤이슈 잠시 뒤에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